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성입니다. 어제 한 주의 시작부터 답답한 시장이었습니다. 상승으로 출발했던 양시장 점점 힘이 빠져가면서 코스피는 0.2% 상승에 그쳤고 코스닥은 1.4%에 달하는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전강 후약 장세,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거래소에서는 기관이 3천억 원 가까이 매수한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1천억 원가량 덜어내면서 양시장 수급의 방향도 달랐는데요. 확실히 수급이 개선되는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어제 시장 약세의 원인으로는 시장의 기대치를 밑돈 중국의 GDP 성장률이 꼽히는데 중국 증시의 하락과 함께 맞물려서 다른 시장보다도 유독 약한 움직임 보였던 국내 증시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안에서 어떤 전략으로 시장 대응해야 할지 오늘도 이슈와 전략 함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추가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계속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48시간의 부양책 협상 마감 시한을 제시한 바 있는데 타결이 임박한 것 같지 않다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증시는 하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이후 펠로시 의장과 문우신 재무장관이 부양안을 둘러싼 이견을 줄이고 있고 화요일까지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에 다시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하락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에너지 장관 회의를 열고 원유 시장의 수급 균형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며 감산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미국과 유럽 등의 코로나19 재확산이 수요 회복 둔화 우려를 키우면서 유가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WTI는 0.1% 내린 40.83달러에 브렌트유는 1.1% 내린 42.44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미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 인텔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를 SK하이닉스에 매각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인텔과 SK하이닉스의 100억 달러 규모의 협상이 타결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매각 분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인텔이 낸드 플래시 사업을 중단할 거라는 루머가 확산되온 만큼 낸드 플래시 사업 분야가 매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IMF 연차 총회 연설에서 미국의 디지털 화폐 도입과 관련해 발언했습니다. 먼저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재적인 편익뿐 아니라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 들여봐야 한다며 사이버 공격이나 위조 등으로부터 디지털 화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각국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보스턴 연은은 MIT와 손잡고 자체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이어서 글로벌 시장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간밤에 뉴욕 증시는 부양책 협상 지연의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400포인트 넘게 빠졌는데요. 1.4% 하락으로 28,195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 함께 확인하시죠. 네, 1.63%의 하락이었습니다. 56포인트 빠지면서 3,426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1.65%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192포인트의 하락으로 11,478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입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 윤정식 팀장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이 추가 부양책 협상 지연에 대한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1% 넘는 하락을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한 상황 한번 짚어주시죠. 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이 미국 부양책 불확실성과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확산 우려로 꽤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44% 하락한 28,195.42에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1.63% 하락한 3,426.92에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65% 하락한 11,478.88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미국 부양책 협상과 코로나19 확산 상황, 그리고 중국 경제 지표 등을 주시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주요 지수가 상승세를 탔습니다. 중국 지표가 나쁘지 않았던 데다가 대선 전 미국의 부양책 타결에 대한 기대도 작용을 했는데요. 중국 국가통계국은 3분기 국내 총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에는 다소 못 미쳤지만 2분기보다 개선되는 등 회복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9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등 최신 지표들이 호조를 보인 점은 향후 경제의 추가 개선 기대감을 제공했습니다. 미국 부양책과 관련해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 대선 전 타결을 위한 협상 마감 기한을 오는 20일로 제시한 상황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주말 동안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에 대해서 이 문제를 2분 만에 처리할 것이라고 하는 등 이 합의 기대를 키우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알리사 파라 백악관 전략 홍보국장도 부양책 타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낙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20일 전에 합의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차츰 커지면서 이 주요 지수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합의 기대를 떨어뜨리는 소식들도 가세하면서 주요 지수는 낙폭을 빠르게 키웠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이 펠로시 의장과 백악관의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해서 불안감을 가중했고요. 하지만 장 마감 이후에 펠로시 의장의 대변인은 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문우신 장관과 펠로시 의장이 이날 오후 3시에 통화를 했고 견해 차이를 좁혔다라고 전했습니다. 경기 부양책 이외에도 코로나19 다시 상황이 악화되는 점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CNBC에 따르면 이 미국의 지난주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는 이전 주와 비교해서 16%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유럽은 40% 이상 급증해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집계로는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천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각국의 봉쇄 조치가 다시 강화되는 것은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경제 지표는 하지만 양호했습니다. 전미주택건설연합회 웰스파고에 따르면 10월 주택시장 지수는 85로 전월에 83에서 상승했고요. 그리고 시장 예상치인 82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종목별로, 섹터별로 좀 말씀을 좀 더 드리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 상당히 좀 좋지 않았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 원유 관련 업종들 그리고 대형 기술주들 최근에 좀 좋았었죠. 대형 기술주와 바이오 업종들 많이 올랐었던 이 두 섹터에다가 원유 관련된 종목들 하락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인텔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의 낸드 부문을 100억 달러에 매각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0.78%
이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물론 경쟁업체인 웨스턴 디지털도 약세를 보이다가 인텔이 상승 전환하면서 마이크론이 1.98%, 이 웨스턴 디지털이 7.85% 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리고 크리는 LED 사업을 하는 스마트 글로벌 홀딩스에 최대 3억 달러에 매각하는 계획을 발표하자 3.7%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인텔,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을 제외하고 그리고 크리는 사실은 LED 사업 매각한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 종목들은 상승을 했지만 이 외의 여타 기술주들은 대부분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 경기 아직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현금 확보하는 부분들을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크리와 인텔 관련한 종목들을 제외하고 엔비디아, AMD 같은 여타 반도체 관련주는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좀 높아지면서 낙폭이 확대되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2.27% 하락했고요. AMD는 1.41%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58%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델타항공과 아메리칸 에어라인, 사우스웨스턴 항공은 미 교통안전국에서 공항 이용객 수가 하루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하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소폭 1% 미만으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카니발이 0.5%, 로얄 캐리비언 크루즈가 1.5% 등 크루즈 업종과 그리고 익스피디아 1.58% 상승을 했는데요. 익스피디아 같은 여행 업종 등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항공 업종 그리고 크루즈 업종, 여행 업종들에 대한 상승폭은 미국 시장 자체 상당히 좀 좋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의 다시 재확산 우려감들 아직 상당하기 때문에 상승폭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화관 체인점 업체인 AMC는 뉴욕 극장 재개장 소식에 16.45%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대형 기술주들은 코로나가 다시 확산된다라 그러면 이전까지는 코로나 확산, 언택트 수혜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익 실현 욕구 높아지면서 하락하면서 낙폭을 좀 키우면서 하락하는 좀 좋지 않은 하락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이 2% 하락을 했고요. 애플이 2.55%, 알파벳이 2.4%, 페이스북이 1.7%, MS가 2.48% 하락하면서 대형 기술주 대부분이 2%대 하락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젠과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 치료에 대해서 FDA가 부정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는 소식으로 4%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국 시장이 사실은 전일 상당히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불확실성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전거래일보다 6.46% 상승해서 30에 가까운 29.18을 기록하면서 변동성 지수 상당히 좀 높은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중국의 3분기 GDP가 4.9% 성장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5% 가까운 성장을 기록하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유로존에서는 지금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더블 딥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중국에 대한 회복세는 확인을 했지만 사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회복은 아직은 우려감들이 많이 남아있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중국 경제는 전일 나온 경제 지표들 본다라면은 이 코로나 사태가 몰고 온 충격에서 완연히 벗어나는 모습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코로나19 대유행의 혼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이에 중국이 먼저 경제 정상화에 성공함에 따라서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속에서 양국 간 국내 총생산, GDP 규모 격차도 좁혀지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19일이죠.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은 4.9%로 집계가 됐습니다. 중국의 분기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1분기 통계 발표 이래 최악인 마이너스 6.8%까지 떨어졌다가 2분기에는 3.2%로 급반등했고요. 이번 3분기에는 5% 가까이 오르면서 확연하게 V자 모양의 곡선을 그려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발생이 보고되기 전인 작년 4분기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가깝게 회복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상황인데요.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세계 최초로 경제를 정상화한 나라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는 강도 높은 봉쇄 조치와 이 코로나 바이러스 2차 감염 파도와 싸우는 가운데 세계의 정책 결정자들은 수요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국의 견조한 회복에 희망을 걸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국제통화기금 IMF는 지난 13일 펴낸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4.4%가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중국만이 1.9%의 플러스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은 하지만 코로나19가 처음 퍼지기 시작할 때에는 확산 상황을 은폐 축소해 세계적인 대유행을 초래했다는 광범위한 비난을 받았는데요. 인구가 1,000만 명에 가까운 대도시인 우한을 전면 봉쇄하고 전 시민의 코로나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것과 같은 공격적인 대처로 비교적 효과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면서 2분기부터는 멈춰선 경제를 다시 본격적으로 정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경제 회복 발목을 잡았던 소비도 회복 추세인데요.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진 점 못지않게 그간 국가 주도의 인프라 투자와 수출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소비 회복세가 뚜렷해졌다는 점이 중국 경제 전망을 밝게 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비 활력을 반영하는 소매 판매의 9월 증가율은 3.3%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시장 전망치인 1.6%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 중국 월간 소매 판매 증가율은 지난 1, 2월 마이너스 20%대까지 추락을 했다가 지난 8월 0.5%를 기록해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섰고 이번에는 상승폭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는 대량 실직과 코로나 감염 우려로 인한 소비자들의 재택 선호 탓에 중국의 소매 판매는 뒤처져 있지만 이 3분기부터는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된 가운데 맞이한 10월 국경절 황금 연휴 기간 일평균 소매 판매액과 요식업 매출은 작년 국경절 연휴 때보다 4.9% 증가했습니다. 작년 소비가 전체 중국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한 비중이 56%에 달했다는 점에서 전체 중국 경제 정상화에 소비 회복이 갖는 의미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국과는 반대로 유럽에는 우려감이 가득합니다. 가장 크게는 더블딥 그리고 적자까지도 사상 최고대치에 달하고 있는데요. 유로존 경제가 최근 코로나의 2차 확산 때문에 이중 침체에 빠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로존 금융당국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감수하고 경기 부양에 나설 계획이나 타격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는 18일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유럽 각국의 사회적 봉쇄 확대가 더블딥 위협을 키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유럽은 2분기에 이어서 4분기까지도 더블딥에 될 우려 상당히 좀 큽니다. 유로존의 GDP는 코로나가 세계적 대유행에 접어든 지난 1분기에 전분기 대비해서 3.7% 감소했고요. 사회적 봉쇄가 널리 퍼진 2분기에는 11.8% 감소를 했습니다. 앞서 주요 외신들이 민간 경제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유로존 GDP는 3분기에 약 9%가 증가한 뒤 4분기에도 2% 성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정치는 이 팬데믹 재확산과 더불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경제 매체인 CNBC에 의하면 이 유럽연합 및 영국의 일평균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는 9만 7천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44%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블딥 탈출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 두 번째로는 이 부채 거의 한계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유로존 정상들은 지난 7월에 팬데믹 극복을 위해서 7,500억 유로, 약 1,000조 원 이상의 회복기금 마련에 합의를 했지만 아직도 집행과 분배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고요.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는 ECB가 오는 12월에 5천억 유로 규모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동원해 자금 공급에 나선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럽의 재정 능력은 상당히 문제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유로존 회원국의 예산 초안을 분석해보면 올해 유로존 전체 재정 적자가 9,760억 유로에 이른다라고 이 파이낸셜 타임즈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GDP 대비 8.9%에 달하는 금액으로 역대 최대치 수준인데요. 이 국제통화기금 또한 지난주 발표에서 올해 유로존의 정부 부채가 지난해보다 12.5%가 증가해서 GDP 대비해서 100% 가까워지고 2021년에도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블딥 우려 속에서 추가적인 부양책까지 나가기에는 상당히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코로나19나 미국 대선 같은 이슈들에 가려졌지만 미중 갈등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개발도상국들에게까지 화웨이 제재에 동참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서 또 중국은 이 수출 관리 법안으로 미국에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미중 갈등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 대규모 금융 지원을 빌미로 반화웨이 전선을 아프리카 등 이 개발도상국까지 확대하려는 상황입니다. 이 중국 정부의 대출 공세를 앞세운 화웨이와 이 GTE의 5세대 통신 장비 수출 전략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이 300억 달러, 약 34조 원의 대규모 차관을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인데요. 18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국제개발처는 중국이 아닌 민주주의 국가의 기업이 만든 통신 장비를 구매하는 국가들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출 등 이 자금 조달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보니 글릭 USAID 차장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USAID는 개도국의 직원들을 파견해 현지 정치인들과 이 규제 당국 관료들과 명담을 추진하면서 화웨이와 GTE 통신 장비의 사용은 나쁜 생각이다라고 설득할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지난달 7일 시장 조사업체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통신 장비 시장에서 화웨이와 GTE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포인트가 증가한 31%와 2%포인트 오른 11%를 기록해 전체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회사의 아프리카와 중동 점유율이 50% 이상에 달하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는 그 원인으로 구매력이 부족한 국가들의 중국 정부가 대규모의 저리 차관을 제공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 대규모의 차관을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웨이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 중국은 미중 갈등 속에서 수출 관리 법안도 통과를 시킬 예정인데요. 이러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우려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중국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출 관리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에 따라서 분쟁 상대인 미국 기업들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업체들이나 개인들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출 관리 법안은 중국 당국이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법안으로 중국 국내에 있는 중국 기업이나 해외 기업, 개인 모두가 이 제재 대상이 되는데요. 수출 관리 법안의 제재 대상이 되는 물품은 대규모 살상 무기 및 운반 도구, 설계, 개발, 생산 관련 물품, 핵무기, 생화학 무기 등 테러 용도의 물품입니다.
이 제재 리스트는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상황인데요. 제재 대상이 대부분 군사 분야지만 첨단 기술 부분이 군사 기술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들도 이 제재 대상에 얼마든지 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 기업도 이 제재 대상에 속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타격도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다가 이 바이든 최근 들어서 당선 가능성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 시에는 대중국 압박에 한국 참여 요청도 가능성이 올라간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미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에 대중국 압박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 원칙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신행정부가 들어설 경우에 미국의 대중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서 보다 치밀해지고 특히 전통적인 우방과의 연합 및 공조를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국제 통상 질서의 경우에서 이 미국의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이 WTO 체제의 개혁 논의가 진전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입장 속에서 미국과 중국 사실 어느 편 들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 시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사실은 양국 간의 균형을 맞추면서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는다라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양국 다 모두 좀 중요하기 때문에 국익의 어느 부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고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움직일지에 대한 앞선 그런 원칙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중 갈등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 윤정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내외 시장 쟁점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 타임입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미국 소매 판매가 시장 예상치 뛰어넘으면서 양호하게 발표가 되면서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가 또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내수주들의 상승이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관련주 전망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 지난주 미국 시장에서의 마지막 날 장에 9월에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우선 전월 대비 1.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8월 달이 전월 대비해서 0.6% 상승한 걸 본다고 한다면 3배 이상의 어떤 증가 속도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장 전망치가 0.7%였던 걸 본다고 한다면 우선 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내수에 대한 진작 기대감이 나와준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전에 우리나라의 그 백화점 그리고 이 면세점, 그 여행 그리고 또 의료 업종에 대한 상승세가 다른 업종 대비해서 크게 눈에 띄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내수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많이 추워졌습니다. 지난 주말에 봤을 때도 우선 좀 약간 한기가 느껴졌는데 추위가 좀 일찍 온 느낌도 있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내수 특히 이제 의류 쪽과 백화점 쪽에서의 관심에 대한 의류와 백화점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이 사회적 거래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쇼핑이나 여러 부분 쪽으로 좀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백화점 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어떤 재확산에 대한 피해가 가장 컸던 업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 확진자 수가 좀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 이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시장 전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백화점에 대한 업황 회복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 한마디로 재확산 피해 때문에 주가와 실적이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좀 기저효과가 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안에서도 이 백화점 안에서 관련주에서 현대백화점, 제가 몇 번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현대백화점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우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9월 중순 이후에 이 백화점 쪽에서의 성장세가 플러스로 지금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또 선물 세트 쪽에서의 매출이 50%까지 증가했고, 야외 쇼핑에 대한 수요 증가가 나오는 상태에서 이 9월 중순부터의 그 현대백화점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신규 점포 모멘텀이 긍정적입니다. 이 대전 아울렛은 6월 오픈 이후에 선전을 계속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3천억 이상의 또 영업이익률도 3%까지도 기대치가 높아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완화로 인해서 백화점 업황이 회복되는 점, 또 백화점 리뉴얼, 또 신규 점포 영향도 봤을 때 현대백화점뿐만 아니라 이 롯데쇼핑, 신세계 같은 다른 유통 쇼핑 업체들한테도 긍정적인 상황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달 초에 이제 K 뉴딜 펀드가 출시되면서 관심을 모았었죠. 지금 개인들의 이 매수는 계속 쏠리고 있는데 사실 수익률은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 K 뉴딜 ETF 투자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지금 K 뉴딜 펀드 새 상품의 출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모펀드 시장에서는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반적인 수익률은 거의 보합 수준에 머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ETF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2차 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 K뉴딜 ETF 같은 경우는 설정 후에 수익률이 마이너스대로 지금 큰 차이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출발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기초지수 자체가 주춤하면서 어떤 수익률은 좀 그런 부분이고요.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코스피 지수도 지금 행보 국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유동성에 대한 부분도 좀 부족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ETF도 그렇고 뉴딜 펀드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뉴딜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 모멘텀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크다라는 부분은 이 방향성에 대해서 정부 정책에 가장 큰 키를 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언택트 관련 산업인 계속 성장할 가능성은 크고, 또 유럽 같은 경우에도 탄소 제로에 대한 정책 강화와 또 환경 규제 강화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 어떤 바이든 후보의 당선 여부도 있기 때문에 이 뉴딜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 뉴딜 관련 펀드가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라는 평가가 나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적 지원을 말씀드렸듯이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가격적으로 높은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이 차익 실현에 대한 고민이 좀 커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 이 뉴딜 펀드에 대해서 접근하는데 약간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IPO, 대어로 꼽혔던 빅히트엔터가 상장 이후에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19만 원 선까지 깨졌는데 과장님께서는 빅히트엔터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우려가 지금 깊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죠.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증권가에서도 지금이 매도 타임이라는 의견도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지금 하락세가 폭이 그나마 좀 줄어드는 점에서 봤을 때는 매수 타이밍이라보다는 우선 보유 관점을 좀 갖고 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빅히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떤 출회 물량,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 이 물량에 대한 출회 물량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4분기의 실적에 대해서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빅히트에 대한 그 매도 생각하는 것보다도 지금 우선 한 타임을 좀 한 템포 쉬면서 이 얼마 정도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 목표 주가를 증권사에서 얼마 정도 내는지 그 부분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BTS가 10월이죠. 온라인 공연 그리고 11월 앨범만으로도 충분하게 매출이 2천억은 달성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세븐틴, 새롭게 영입한 세븐틴 같은 경우에도 우선 선주문 지금 110만 장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앨범이죠. 뭐 이런 상태에서 이 빅히트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또 TXT에 대한 그룹도 이제 미니 3집이 10월 26일에 발매되고 3대 아티스트 외에 이 말씀드렸던 3대 아티스트 외에 뭐 누이스트, 또 여자친구의 일본 앨범 컴백과 또 엔하이픈 재발까지 본다고 한다면 4분기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대 어떤 그 증권회사의 목표 주가 38만 원까지로 제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뭐 상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이 빅히트에 대한 그 수급이나 어떤 유동성 면에서는 우려 부분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라기보다도 좀 지켜보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항상 이제 그 상장 이후에 그렇죠. 상장 이후에 어떤 그 의무 보유 기간, 뭐 이런 기관 투자자 보유에 대한 주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도 어떤 펀드멘탈, 이 기관 물량이 나오는 이후에 좀 주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빅히트엔터 주가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가 되면서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점차 좀 시각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극장주 그리고 OTT 관련주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더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코로나19 완화되면서 1단계로 완화되면서 극장주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황이고, 하지만 하지만 또 이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나 이 거리두기에 대한 변수는 예측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OTT 관련된 종목들 다시 봐야 되냐, 이런 의견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선 지금 현재 극장주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하반기에도 업황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대작 라인업이 좀 연기됐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년 상반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극장주의 예 본다고 하더라도 이 대작 라인업이 약간의 언제 개봉할지 부분을 지금 섣부르게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극장에 대해서 극장을 찾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우선 이 영화 개봉에 대한 시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그거 같아요. 이제 제작 라인업이 최근에 이 제작사들이 OTT, 그러니까 온라인 스트리밍 쪽으로 개봉을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우선 이 극장주도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어떤 관객 수에 대한 실적보다도 여러 가지 그 사업 모멘텀에 대한 다각화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어떤 투자비, 그러니까 이 제작사 업체들의 투자비 회수는 물론 후속작 제작 일정에도 지금 현재 이 제작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정도 갔을 때 이런 대작 라인업이 과연 극장 쪽으로 개봉하냐,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개봉하냐, 아니면 OTT 쪽으로 하게 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극장주와 이 OTT 관련주들한테 좀 이 투자 부분을 좀 나눠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 업종과 종목 이슈 짚어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광용입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춘천은 5도, 전주는 8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서울이 22도, 전주는 23도가 예상됩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해안과 내륙 대부분 지역에는 안개가 자욱합니다. 이 밤사이 지표면 부근의 기온이 떨어지면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만들어진 곳이 많은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점차 해가 나오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호흡기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서해 중부 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수원 7도, 대전 8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인천 19도, 대전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아침 기온 울진이 9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20도 선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대구 9도, 광주 10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제주와 부산이 22도, 광주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와 모레 새벽 사이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금요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